선생님과 함께 박지원의 생태 글쓰기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 박지원의 일대기에 대해 살펴볼까요? 청나라의 다양한 모습을 꼼꼼히 기록한 책 열하일기. 조선을 웃긴 이야기꾼 박지원. 박지원은 어려서부터 똑똑하고 글쓰기에도 남다른 재주가 있었지. 하지만 먹기 싫어. 잠이 안 와. 아무래도 심각한 마음의 병이 걸린 것 같았어. 이 사람아, 음식을 싫어하니 재산은 늘 테고 잠을 안 자면 남보다 곱절로 사는 셈인데 뭐가 걱정이요? 아하! 박지원은 노인의 지혜에 깜짝 놀랐어. 그 뒤론 재미난 사람들을 찾아 사방팔방 다니기 시작했지. 박지원이 쓴 이야기는 친구들이 하나둘 돌려가며 읽기 시작하다가 어느새 유명해졌지. 박지원의 책 좀 봅시다. 이거 문장이 아주 생생해. 와, 야 정말 대단하구만. 그러게 말이야. 저작거리 사람들의 재미있는 글을 쓰다 보니 박지원의 마음의 병도 완전히 털어냈어. 박지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글쓰기 재능이 많았답니다. 박지원의 이야기를 살펴볼까요? 벌레의 더듬이와 꽃술에 관심이 없는 자는 도무지 문자에 정신이 없는 것이고, 일상 사물의 형상을 음미하지 못하는 자는 한 글자도 모른다 해도 상관없다. 박지원 연암집 7권. 연암 박지원은 첫째 글쓰기의 기본은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고 꼼꼼하게 관찰하는 데서 출발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암은 쓸모없고 가치없는 사물에 진실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미미한 사물들, 예컨대 풀, 꽃, 새, 벌레 같은 존재들도 모두 저마다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하늘의 현모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인간의 욕망이나 도덕을 위한 도구로 사물을 바라보지 말고 그 자체로서 바라보아야 한다. 연암은 사물의 독자적인 아름다움에 주목하고 사물의 생태를 잘 관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연암은 사물의 형상을 음미하지 못한다면 한 글자도 모르는 자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같이 연암은 간과하고 거들떠보지 않았던 일상의 사물에 주목해야 문장의 정신을 얻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태 글쓰기 바탕에는 지극히 사소한 존재조차 소중하게 보려는 생각, 글쓰기의 근원을 사물에서 찾으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암의 생각을 우리는 생태 글쓰기라고 이름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고전 체험 노트에 펴서 다양한 생태 글쓰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고전 체험 노트에는 오늘의 수업 내용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생태 글쓰기란 무엇일까요? 생태 글쓰기란 생태적 사고를 드러내는 글쓰기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박지원의 글을 통해 생태 글쓰기를 좀 더 생생하게 확인해 봅시다. 아, 저 까마귀를 보라. 그 날개보다 더 검은색이 없긴 하나 얼핏 옅은 황금색이 돌고 다시 연한 녹색으로 반짝인다. 햇볕이 비추면 자주색으로 솟구치다 눈이 어른어른하면 비칠색으로도 변한다. 그러므로 내가 비록 푸른 까마귀라고 말해도 괜찮은 것이고 다시 붉은 까마귀라고 말해도 상관없는 것이다. 저 사물은 본디 정해진 색이 없는데도 내가 눈으로 먼저 정해버리는 것이다. 어찌 그 눈에서만 판정할 따름이랴. 보지도 않으면서 마음속에서 미리 판정해버린다. 슬프다. 까마귀를 검은색에 가둔 것도 충분한데 다시금 까마귀를 갖고 세상에 온갖 색을 가두려 하는구나.
까마귀가 과연 검기는 하다. 그러나 누가 다시 이른바 푸르고 붉은색이 검은색 안에 깃들어 있는 빛깔인 줄 알겠는가? 능양시집서. 능양시집서는 까마귀 날개가 검지 않다는 주장을 바탕으로 획일적인 질서를 강요하는 현실을 비판하여 궁극적으로 자기 개성을 갖춘 글을 써야 한다고 말하는 글입니다. 까마귀가 검다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하지만 연암은 까마귀 날개는 빛이 비칠 때마다 다양한 색깔로 변하므로 푸른 까마귀,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좋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연암은 까마귀 날개가 빛에 따라 다른 색으로 보인다는 점을 관찰하여 푸른 까마귀, 붉은 까마귀라고 불러도 좋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제로도 까마귀를 자세히 살펴보면 검은색 안에 푸른색과 붉은색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까마귀를 적오, 청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작가의 마음으로 들어가 그가 글쓰기를 수행한 심리적 과정을 유추해보면 관찰하기, 발견하기, 적용하기의 단계를 거치고 있습니다. 적용하기를 세분화하면 인식론으로 확장하기, 현실 비판하기라는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생태적 사고를 보여주는 다른 글에서도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성인데 연암은 사물을 관찰하여 발전한 깨달음을 인식론과 미의식으로 치환하고서 현실을 비판하는 데로 나아갑니다. 연암이 사물을 통해 이야기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삶과 현실을 교정하거나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전 체험 노트 속에는 다양한 생태 글쓰기 예시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살펴보며 생태 글쓰기를 느껴보도록 하세요. 세상엔 다양한 삶의 양식을 한 가지로 가두어 놓고 정해진 기준만을 따르라고 강요합니다. 사회 규범이나 질서가 그러하고 글쓰기도 그렇습니다. 사물이 다양한 색으로 빛나듯이 세상도 다양한 질서, 다양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 연암의 생각입니다. 사물의 모습에서 인간 사회를 투영시켜 인간과 사회를 반성하게 하고 바꾸고자 하는 것이 연암의 생태 글쓰기 전략인 것이죠. 그럼 생태 글쓰기의 참 의미를 살펴볼까요? 첫째, 생태 글쓰기는 병든 문화, 병든 인간을 치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각종 자연 파괴와 이상기후, 날로 심해지는 인간의 무한 욕망과 생명 경시 풍조에 의해 황폐해진 인간의 마음은 오늘날의 글쓰기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태 글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둘러싼 존재들을 하나의 소중한 생명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연 사물은 피상적으로 보면 사소해 보이지만 자세히 관찰하면 배울 것이 아주 많답니다. 생태 글쓰기는 쓸모없고 하찮은 존재들이 더 의미 있고 가치 있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둘째, 생태 글쓰기는 관계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합니다. 이에 생태 글쓰기는 나와 다른 사람이 평등한 관계로 맺어져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소통해가는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셋째, 생태 글쓰기는 참신한 표현을 기르는데 유용합니다. 오늘날은 표절과 모방의 폐해가 심각합니다. 생태 글쓰기를 수행한 작가들은 단순히 모방과 베끼기에서 벗어나서 새롭게 무언가 표현하고 새로운 생각을 담고자 고심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일상의 존재에 눈을 돌려 이들의 몸짓을 표현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순간마다 발견한 사물의 동작과 깨달음을 자세히 관찰하면 참신한 표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연 사물에서 얻은 표현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이 마음에 있어도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하는 것은 꽃가루를 묻힌 나비가 올 때는 즐겁고 잠깐 머물면 마음이 바쁘다가 가버리고 나면 애틋해지는 것과 같다. 이는 내가 젊은 시절 눈이 밝아
깨알 같은 글자도 가리지 않아서 어떤 것은 종이가 나비 날개처럼 얇고 어떤 것은 글자가 파리 대가리만큼 작았소. 말의 입술은 누의 입술과 비슷하고 호도씨는 부화할 벌이나 나비 새끼 같으며 쥐의 꼬리는 뱀과 비슷하고 이는 비파와 같다. 석회는 누런 보리 같고 푸른 줄무늬 오이 껍질은 황록 줄무늬의 개구리 등과 같으며 박쥐의 날개는 소의 볼과 같고 노루의 꼬리의 끝은 매실살구의 수염 같다. 위의 인용문에서 사용된 비유는 모두 자연 사물의 몸짓을 자세히 관찰하여 얻은 표현들입니다. 자연 사물의 각양각색의 몸짓은 기존의 것에 기대지 않은 새로운 표현, 상투적인 방식에서 벗어난 참신한 비유를 가능하게 합니다. 생태 글쓰기 작가들의 작품에는 이와 같은 표현 방식이 무수히 많습니다. 사물의 생태는 매 순간마다 변화하므로 그때그때 발견한 사물의 특징을 잘 담아두면 참신한 표현을 기르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고전 체험 노트를 통해 여러분의 생태 글쓰기를 완성해 보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오늘 수업을 마치겠습니다.